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최근 우리 시장 공매도 이슈로 시끄럽습니다. 여기저기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는 있습니다만은 개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이런 분위기로 시장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그림 좀 보고 가겠습니다. 자, 어제 상장한 4개 회사입니다. 이 4개 회사 중에서 2개 회사가 바로 공모가 밑으로 가버렸습니다. 한 개 더 있습니다. 바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인데요. 다음 주 금요일 날 상장을 합니다. 2차 전지 소재주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고평가 논란에 기관들이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평가, 여기에 방점이 찍힐 것 같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어제 상장한 지 3달도 안 된 팹리스 회사죠. 파도. 한가로 직행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걱정이 많으실 수 있는데 분기 매출이 몇 억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가총액 1조가 넘습니다. 고평가 논란 항상 조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실적 보시고 가치, 평가 같이 하셔야 됩니다. 자, 저희 증시팔과 함께 하시면서 좀 골라보는 노력해 보시고요. 자, 미국 시장 그리고 외환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가헌 캐스터 수고하시겠습니다. 네, 외신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마감 지수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 0.55%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0.94%, 그리고 S&P 500 지수는 0.81%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나스닥의 하락폭이 가장 크면서 1% 가까이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오늘은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이 시장에 있어서 투심을 좀 위축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약보합세를 좀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파월 의장의 연설이 나오면서부터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기 시작했고요. 지수가 하락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속도가 둔화되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연준이 과연 충분한 조치를 취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2% 물가 목표치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서 다소 매파적인 발언 속에 지수를 끌어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10년물 국채 금리도 3% 가까이 반등을 하면서 다시 한번 4.6%대에 진입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30년물 국채 입찰 일정도 있었기 때문에 한 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시장 친화적이지는 않았던 모습입니다. 입찰 결과 이후에 10년물, 20년물, 30년물 모두 다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입찰 결과 낙찰 금리 수준은 여기 나와 있듯 4.769%입니다. 평균 시장 금리는 4.16% 수준인데요. 낙찰가가 시장가보다 더 높다라는 뜻으로 30년물 국채에 대해서는 높은 프리미엄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찰률은 2.24배고요. 이는 2021년 12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제에 대비해서는 다소 위축된 모습으로 결과를 마감 짓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유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TI는 배럴당 75달러 선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어제보다는 소폭 올라간 모습인데요. 일단 중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가격이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다만 중국의 경제 지표가 여전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사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사는 파월 의장의 발언과 관련된 기사인데요. 제목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Powell says Fed is not confident. It has done enough to bring inflation down 이란 뜻입니다. 파월 의장 발언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파월 의장은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충분히 했다라고는 not confident, 확신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 있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긴축에 더 나서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주저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지난 몇 번의 긍정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호도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다소 지난번 FOMC 기자회견보다는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 현재 시장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배제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파월 의장은 여전히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좀 남겨두고 싶어하는 것 같은 분위기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CME 패드워치 결과 어떻게 바뀌었는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금리 전망 보면요. 동결 쪽이 90%까지 파월 발언 전에는 90%까지 올라갔다가 파월 발언 후에 지금 88달러,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85%까지 지금 현재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인상 가능성은 14.6%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파월 발언 직후에는 10년물 국채금리 그리고 달러 모두 다 상승폭을 키워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있었는데요. 대체적으로는 매파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미셸 보우만 연준 이사는 인플레이션 하락이 더딘 상황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서야 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은 총재,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 역시 금리 인상 영향은 완전히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 역시 CNBC 기사이고요. China's consumer prices swing to declines in October라는 기사입니다.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하락세로 다시 한번 좀 돌아서게 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졌다라는 기사입니다. 중국의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석 달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0.2% 하락한 것으로 나왔는데요. 전월에 보합세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 전망치를 모두 하회하면서 마이너스로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 8월 0.1% 상승으로 다시 한번 반등하나라는 기대감을 주긴 했는데요. 석 달 만에 다시 한번 마이너스 기록했습니다.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 특히 식료품 값이 하락하면서 소비자 물가 지수를 좀 끌어내리는 모습이었는데요. 가장 비중이 크게 차지하고 있는 돼지고기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고요. 채소와 과일 등 나머지 식료품 값 역시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상승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여행이나 항공 요금, 휘발유 등 이렇게 비식품 물가는 0.7%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다만 전체 하락세를 막기에는 다소 역부족인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여전한 부동산 시장 침체, 이 또한 내수 경기 회복에 있어서는 재앙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날 10월 PPI 생산자 물가 지수도 함께 공개가 됐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6% 하락을 했습니다. 13개월 연속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석 달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고 생산자 물가 지수는 하락폭이 더 커지게 되면서 디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됐는데요. 즉 경기 침체 속에 물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고개를 좀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경기 부양책에 대한 효과가 본격화되는 시점이 연말이기 때문에 연말의 경제 지표를 살펴봐야 한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가 8월과 9월에 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내수 부양 조치를 계속해서 쏟아냈기 때문에 이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연 연말에는 이 부양책 효과가 좀 나타날 수 있을지 이 부분 유의 깊게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섹터별의 움직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1개 섹터 모두 다 오늘은 조금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5% 넘게 급락을 하는 모습 보였고요. 빅테크주도 오늘은 좀 약세를 보이면서 급락하는 종목들이 좀 곳곳에서 보였습니다. 일단 첫 번째 특징주로는 모건 스탠리 함께 좀 살펴볼 텐데요. 2.34% 하락을 하면서 오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미 연준이 모건 스탠리를 겨냥한 조사를 시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해외 부호들의 자금 세탁에 있어서 제대로 걸렀는지 확인하겠다라는 건데요. 모건 스탠리가 정기 심의에서 고객에 대한 실사 그리고 자금 세탁 방지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나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조금 더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앞서 연준은 모건 스탠리를 비공개로 질책을 했고 자산관리 부문 책임자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논의한 바도 있었는데요. 다만 문제가 개선되지 않게 되면서 연준은 모건 스탠리가 자금 출처를 어떻게 심사했는지 조사하겠다라고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일단 자산관리 분야는 모건 스탠리의 사업에 있어서 50% 정도를 차지할 만큼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라틴 아메리카를 중심으로 해서 해외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기에 특화되어 있는 재정 전문가들을 채용하기도 했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이와는 별개로 베네수엘라 기업가가 전 석유부 장관의 자금 세탁을 돕는 것을 허용한 혐의로 미 당국의 합동 조사도
조사도 현재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사 이후 모건 스탠리는 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지, 또 결과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은 어떻게 변동이 생길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테슬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대비해서는 5.46% 정도 급락을 했고요. 210달러 선도 하회하면서 오늘은 209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일단 밤 사이에 있었던 소식부터 먼저 좀 살펴드릴 텐데요. HSBC가 테슬라에 있어서 투자 의견을 매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장기 목표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있다. 그리고 머스크의 리더십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라는 발언을 하게 되면서 지수를 좀 끌어내리는 모습이었고요. 이슈도 하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중국에서 잇따라 판매 가격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모델 3 신형 롱레인지와 모델 Y 롱레인지의 가격을 하나로 약 27만 원, 약 45만 원씩 각각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테슬라의 올해 가격 인상 행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5월에는 모든 차종의 가격을 일괄적으로 36만 원씩 인상을 했었고요. 지난달 27일에는 모델 Y 프리미엄급 모델을 250만 원 인상한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 모델 3와 모델 Y 등 일부 모델 가격을 좀 인하한 것과는 대조적인 정책인데요. 특히 중국 토종 브랜드들이 연간 판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너도 나도 할인 경쟁에 나서고 있는데 이와는 좀 다른 행보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테슬라는 중국 시장에서 왜 가격을 인상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코멘트를 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중국 토종 브랜드들과의 경쟁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취한 전략일지 앞으로 머스크의 생각을 함께 좀 따라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서울경제TV 증시팔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달 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외인 이탈, 힘 빠진 코스피, 거래액 1조 넘게 뚝 떨어졌습니다. 네, 지금 오늘 새벽에 나온 기사인데요. 코스피, 코스닥 거래 대금부터 확인하고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좀 자금 이탈이 좀 심각합니다. 6월 공매도 금지 이후에 최고를 찍더니 점점 하방 압력을 더욱더 키워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6월부터는 조금 코스피보다는 선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대형주보다 오히려 중소형주 위주로의 매수세가 더 늘어나고 있는 현실인데요. 특히 최근 3거래일 동안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살펴보시면 오히려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그중에서도 테마주 위주의 상승세가 눈에 띄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공매도 금지 이후 쇼커버링 물량을 마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자금이 아래 보였었던 화면처럼 중소형 테마로 몰리면서 코스닥 시장 거래 규모는 조금 더 나아진 상황인데요. 공매도가 전면 금지됐던 첫날인 6월 2,255억 원에 달했던 코스피 거래 대금은 외국인 매도세가 급증한 7일 계속해서 급감했었고 8일에도 줄어든 바 있습니다. 2차 전지주들의 거품이 꺼지고 코스닥이 내림세를 보이면서 오히려 반도체 위주의 상승세를 견인할 수 있는 코스피 위주로 이렇게 상승 쪽으로 좀 더 높여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는데 연말까지 코스피 상승세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오히려 공매도 전면 금지 이후에 상황이 역전됐다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테마주로 묶인 중소형주가 오히려 거래 대금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라는데 이 쇼커버링을 끝낸 외국인이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중소형 테마주 위주로 투자 자금이 오히려 몰려들고 있습니다. 한 달 만에 코스닥에 또 추월당한 코스피 이 변동성이 커져가면서 펀더멘탈에 조금 더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피 대비 주가가 가벼운 종목들이 많은 코스닥, 그동안의 손실을 메꾸기 위한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다라는 설명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 정부와 여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요건 완화를 재차 추진한다는 소식도 함께 전달드리겠습니다. 슈퍼개미들이 세금을 피하려고 연말마다 매물 폭탄을 쏟아내는 상황을 방지하겠다라는 목적으로 풀이되는데요. 지금 다음 뉴스 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슈퍼개미 연말 매물 폭탄 방지, 추가 매수 유도의 증시 활성화. 이 부분에서 지금 정부와 금융 여당이 앞다퉈서 지금 계속해서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요건 완화를 재차 추진한다는 소식 다시 한번 전달드리는데요. 슈퍼개미들이 세금을 피하려고 연말마다 매물 폭탄을 쏟아내는 상황을 방지하겠다라는 목적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증시 큰손들이 양도세 부담 없이 연말에 주식을 움켜쥐거나 추가 매수하려고 하는 그 개인 투자자들까지 주가 방어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런 방안 역시 계속해서 금지, 공매도 전면 금지 카드에 이어 투자자들의 표심을 얻으려는 총선용이라는 비판을 이어서 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볼 텐데요. 이 개인 투자자들의 연말 순매도 금액 앞으로 계속해서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크게 화면도 살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큰 손이 들어와야 결국 주가가 오른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앞다퉈서 이야기를 내보냈었는데, 여권에서는 투자자 반응을 살피면서 추진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덧붙여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전달드립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일반 천약도 부진, 경쟁률 70대 1.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입니다. 올해 IPO 기업 공개 시장 마지막 대여로 관심을 모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70대 1의 저조한 경쟁률로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을 마쳤는데요. 앞서 집중받았었던 공모 규모가 비슷한 두산 로보틱스가 270대 1을 훌쩍 넘어섰었던 경쟁률을 보여줬던 것을 비교하면 현저히 저조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13일 납입을 거쳐서 17일 코스피 시장에 앞다퉈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증거금은 3조 넘게 몰려들긴 했지만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공모 물량 축소에 공장 증설 역시 고심하고 있는데, 이 공장을 최소 3개 이상 증설하겠다라는 목표가 지금 증거금이 좀 부족한 상황 때문에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일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IPO 시장의 마지막 대여로 꼽혔었는데 상장일은 11월 17일 다음 주 금요일로 예정되어 있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모 물량만 1,000억 원이 넘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 수요 예측 참패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좀 견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역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전구체 생산 공정 그리고 항산화 공정을 위한 공설 증설에 이 기금을 투입할 예정이었었는데, 하지만 기관 투자 수요가 기대 이하로 나타나면서 공장 증설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사그라든 모양입니다. 다음 한번 살펴보시죠. 최근 새내기주의 주가 추이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새내기주, 코스닥, 코스피에 상장한 주가 종목들의 상위권 종목들을 살펴보시면 파도도 그렇고 굉장히 큰 폭의 상승률을 보여줬었는데, 어제만 하더라도 큰 폭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상장한 두 가지 종목도 있었죠. 새내기주, 사총사, 반도체, 바이오만 웃었다. 코스닥 동시 상장했었는데 주가 희비는 엇갈렸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코스닥에 대비한 두 가지 종목 업앤다운을 계속해서 유지하다가 오히려 이 장 막판에는 하방 압력을 크게 받아서 29% 넘는 하락폭을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메가터치 같은 경우는 16% 급등, 그리고 큐로셀은 8% 올랐었는데 컨택과 BI매트릭스는 하락폭이 굉장히 컸었던 하루였습니다. 공모주는 상장 첫날 무조건 오른다라는 통설과 달리 이날 상장한 4곳 중에 이 절반인 2곳은 주가가 내림세를 겪었었는데, 생성형 AI를 활용해 로우코드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인 BI매트릭스는 무려 10% 넘게 하락하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로우코드란 코딩을 최소화해 업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인데요.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역시 주가 추이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파도 역시 계속해서 기대를 모았지만 어제 종가 기준으로 큰 폭의
소폭의 내림세를 겪었기 때문에 오늘도 시초부터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성 등 우주산업 관련 업체인 컨텍은 무려 29.24% 급락하면서 장을 마감했는데 오늘 역시 계속해서 저희도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증시 변동성 기승에 고배당 ETF 쏟아진다. 지금 벌써 11월 중순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12월 연말로 갈수록 계속해서 고배당주에 대한 관심은 뜨거운데 대표적인 고배당주로 알려진 은행과 보험 그리고 금융주, 증권은 지금 하방 압력을 좀 받고 있고요. 오히려 은행보다는 보험 쪽이 앞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신 역시 SKT 같은 경우에는 선방을 하고 있지만 KT와 LG U+는 주가 하락세 그리고 내림세를 계속해서 연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 3사 역시도 고배당의 매력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도 이 고배당의 매력과 저평가주로서 계속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받았지만 생각보다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화면 살펴보시면 주요 배당 ETF 수익률이 오히려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KB증권에서 내놓은 KB스타 대형 고배당 같은 경우에는 5% 넘게 상승했고 올해만 들어서 시초부터 25% 넘는 급등세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삼성증권이 내놓은 주식도 9% 넘는 상승세, KB증권이 계속해서 앞다퉈서 상승을 하고 있고요. 배당 수익률 동시 확보에 뭉칫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최대 6% 넘게 상승하기도 하면서 오히려 코스피, 코스닥 증시 상승률보다 더욱더 크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고배당과 콜옵션이 결합된 ETF 등 이 차별화된 신상품 출시가 잇따라서 선별되고 있습니다. 자, 국내외 증시의 불확실성 확대, 투자자들이 배당주 투자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자산 운용사들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빨라지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시장 상황에 맞게 액티브하게 운용하면서 안정적인 월 분배금과 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 수익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상당한 매력 포인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고배당과 관련된 ETF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연말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 CJ E&M 다시 스포트라이트. 어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큰데 올해 3분기보다 4분기에 주가 추이가 더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CJ E&M입니다. 3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이틀 새 2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6월에 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주가 내림세를 겪었던 CJ E&M 여러 가지 매크로 이슈도 있었고요. 좀 산업 전반적으로 안 좋은 부분까지도 함께 했었습니다. 하지만 11월 1일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68,000선에서 장을 마감했었고 이 3분기 흑자 전환에 이틀간 20%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가입자 수가 늘면서 영업이익이 6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4분기는 특히나 더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가운데서 최선호주로 꼽히면서 목표 주가도 잇따라 상향 조정받고 있는데요. 증권사 리포트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명확한 방향, 지속될 실적 개선. 지금 목표 주가 역시도 95,000원으로 상향 조정받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어닝 역시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9일 일제히 CJ E&M의 목표 주가를 최대 9만 원 이상선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TV의 광고 부분 쪽에서는 실적이 9월 아시안게임과 추석을 계기로 회복이 됐고 4분기는 성수기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티빙 유료 가입자 수 증가 등으로 4분기 영업이익은 이 3분기 대비 6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기훈 하나증권 연구원 역시도 이 넷플릭스처럼 구독 서비스의 가격 인상에 따른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CJ E&M을 상승 쪽으로 더욱더 견인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디어 섹터 내 최선호주로 꼽고 있는 만큼 해당 종목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더욱더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립니다. 저희는 오늘의 일면을 통해서 전문가 의견을 조금 더 덧붙여서 들어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아닌 전문가는 장 시작 전 뉴스를 볼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까요?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2차 전지 공매도 안 줄었다. 첫날 폭등, 단타 세력 개입.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이죠.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앞다퉈서 네. 크게 상승세를 보였던 코스피 코스닥 지금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코스피 코스닥 좀 혼조세로 마감을 짓긴 했는데 헤드라인 풀어주시죠. 네, 지난 이제 그 일요일이었죠. 11월 5일 날 이제 갑작스럽게 금감위에서 이제 국내 공매도를 이제 금전면 금지하는 그런 이제 정책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11월 6일 날 이제 주식이 큰 폭으로 상승을 보였는데요. 그때 당시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을 보이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얘기가 공매도 청산을 위해서 대규모 매수세가 들어온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예상들이 좀 많았었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게 오늘 이제 헤드라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1월 6일 날 이제 코스피는 사상 최대치 이제 134포인트가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사이드카가 걸릴 만큼 급등을 보이면서 7%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상승폭은 이제 일부 공매도에 대한 이제 슈퍼버리징, 그러니까 공매도 청산 때문에 발생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예상들이 좀 많았고요. 특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대거 상한가나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가면서 더더욱 이런 이제 분석의 힘을 얻었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이제 공매도 청산 여부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걸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공매도 같은 경우가 이제 데이터가 나오는데 한 3일 정도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면 최종 결제가 끝나야 공매도 청산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1월 6일 날 이제 청산된 물량은 11월 9일 날 장이 끝난 다음에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공매도 양이 크게 줄지 않았었다라는 게 실질적인 데이터고요. 그 이후에 어제 공매도 잔량도 그렇게 큰 폭으로 줄진 않았습니다. 지금 화면을 잠깐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11월 3일, 그러니까 공매도 실시 전이죠. 지난주 금요일 날 공매도 잔고가 보면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2억 6천만 주 정도 지금 공매도 잔량이 있었던 데 비해서 이 11월 6일 날 이제 최종적으로 공매도 잔고를 보니까 2억 5천만 주로 한 1천만 주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감소율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한 4%에 불과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1억 8천만 주에서 1억 7천만 주로 감소를 했지만 감소폭은 5.5%.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 한 상당 부분 좀 정리가 되지 않았을까 했는데 실제적으로 정리가 안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안 됐던 가장 큰 이유는 일단 갑작스럽게 공매도 금지가 이제 발생이 됐다라고 보시면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이거에 대해서 마땅하게 이제 준비가 안 됐었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금융 기법을 통해서 이제 공매도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롱숏 전략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런 이제 롱숏 전략 같은 경우는 못 올라간 종목, 같은 업종 내에서 못 올라간 종목은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많이 올랐었던 상대적으로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매도를 하면서 이제 수익성을 확보하는 그런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공매도 이런 이제 롱숏 전략 이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관계로 인해서 향후에 청산이 될 걸로 보여지지만 단기적으로는 청산 유의가 그렇게 크지 않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청산이 향후 업황에 대한 부진감이 있기 때문에 그날 반짝 올랐다라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빠질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생각들 때문에 많이 청산이 안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 단으로도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화면에 나타나듯이 지금 주요 2차 전지 업체들을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이 조금씩 빠지긴 했지만 셀트리온이나 그다음에 LNF,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공매도 금액이 조금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는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공매도 관련된 청산은 좀 더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움직이는 건 외국인의 공매도 청산 관련됐다라기보다는 이런 공매도 청산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단기 트레이닝을 하는 그런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증가를 하면서 주가가 급등락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결국 외국인의 마음을 좀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주식은 뭐가 있을지 계속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환율 역시도 고려해야 될 부분으로 살펴집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 포인트는 역시나 외국인에 조금 잡아봐야 될까요? 네, 외국인에 가장 중점을 두고 아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증시가 여러 이제 그 증시에 여러 주체가 있긴 하지만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그런 점에서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번 공매도 사건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에 대한 한국의 투자 심리를 많이 위축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투자 신뢰성이 상당 부분 악화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나라 이제 증시를 가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자유로운 이제 거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단순히 매수뿐만 아니라 매도를 통해서 적정한 이제 주식의 가격대를 이제 원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를 통해서 수익을 이제 확정짓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공매도를 제한한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두 팔 중에서 한 팔을 못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시장을 투자를 해야 되느냐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보면 공매도가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은 나오고 있지만 공매도를 금지한다라는 건 이렇게 전면 금지한다라는 건 상당히 부담스럽다.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금융당국 자체도 이제 여러 신뢰성의 문제가 생기는데요. 지난 이제 11월 3일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그 금감원에서 이제 보도 자료에 나오는 게 그 현재 상황, 그러니까 계속 이제 공매도 금지에 관련된 이제 뉴스가 좀 나왔었습니다. 그때 금감원은 공매도에 대해서 금지할 생각이 없다라고 일단 브리핑 자료가 나왔었던 전례도 있고요. 그다음에 금감원장 같은 경우는 지난 5월달에 싱가포르에 이제 방문을 하면서 해외 투자자 관련된 IR을 진행을 했는데 그때도 한국의 외국인을 투자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와는 정반대적인 그런 이제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책적 리스크가 그만큼 외국인한테는 더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국내 투자자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MSCI 선진국 지수의 가입도 아마 향후 몇 년 동안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1992년도에 MSCI 신흥국 지수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편입된 지가 지금 한 30년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신흥국 지수에 편입된 이후에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과연 왜 선진국 지수를 가야 되느냐라고 보면 첫 번째 MSCI 신흥국 지수에 이제 여러 국가들이 이제 편입이 되면서 국내의 투자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지금 이게 2014년도서부터 나와 있는데요. 지금 2009년도서부터네요. 2009년도서부터 나와 있는데 내용을 보면 지금 중국이 편입이 되면서 중국 비중은 MSCI 이 신흥국 지수에서 상당 부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에 대한 정책적 리스크 때문에 조금 줄어들긴 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대만 같은 경우도 국내보다 늦게 시장에 참여를 했지만 국내보다 좀 더 높은 시장 점유율, 투자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 봐야 될 게 이제 인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인도 시장 같은 경우도 계속 투자 비중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차이나를 대체할 수 있는 시장으로 인도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인도의 MSCI 이머징 지수 내에 편입 비중은 지금보다 확대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면 한국물에 대한 투자 비중이 한 지금 12% 정도 되는데 아마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머징 시장 내에서 한국물에 대한 그런 이제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진국 지수로 편입이 돼야 되는 거고 또 특히 이제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대규모 자금들이 이제 들어올 가능성은 커졌다. 그리고 또 이머징 시장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크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닝 관점에서 접근이 많아질 수 있는데 선진국 시장일 경우에는
단기 트레이닝보다는 장기적인 투자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질 수 있다라는 점도 같이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이를 통해서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많이 해결소가 될 걸로 보여지는데 우리나라 PER 기준으로 보면 한 11배 정도 지금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아권에서 선진국 지수에 지금 편입되어 있는 뭐 일본 같은 경우는 16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18배, 그다음에 홍콩 같은 경우는 27배를 이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선진국 지수가 편입이 되면 우리나라의 그 증시 전반적으로 밸류도 그만큼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뭐 내용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올 6월 달에 이제 공매도 일부 금지,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로 인해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관찰국에 이제 제외가 됐는데 내년에도 그 관찰국은 좀 어려워질 걸로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면 최소한 2, 3년 이후에나 관찰국 지정 대상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표님께서 좀 살펴보시는 관심 기업은 어디가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지금 공매도 관련된 이슈가 이제 많이 불거졌기 때문에 공매도 비중이 많은 그런 종목 중심으로는 일단 투자하시는데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공매도가 많은 이유는 공매도가 많아서 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업황이 부진할 거를 예측을 하고 공매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해외 이제 문헌을 본다라고 해도 공매도와 주가 하락과는 무관하다라는 얘기들이 많으니까 공매도에 대한 너무 이제 부정적인 인식은 좀 없어져야 될 걸로 이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러다 보면 이제 공매도와 좀 상관없이 업황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그런 이제 종목군이나 섹터군을 찾으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소비재 관련주 중심, 소비재와 연관된 그런 종목 중심으로 관련을 좀 가지시는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3분기 GDP 성장률이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4분기에도 GDP 성장률에 그 호조세가 이어질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애틀란타 연은의 이제 GDP 나우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4분기 GDP 성장률이 2.1%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내 고용 지표가 안정이 되면서 그다음에 저축, 잉여 저축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소비 여력이 계속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잉여 저축과 관련돼서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뭐 소비자들의 주머니가 두둑할 것이다, 소비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치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이제 카드 연체가 이제 증가한다라는 게 이제 부정적인 요소를 보이긴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아직까지 소비 여력이 남아 있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이제 소비 여력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자동차와 같은 이제 내구재 소비뿐만 아니라 이제 의류나 화장품과 같은 그런 이제 그러니까 좀 저가의 그런 소비도 계속 꾸준히 증가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 기업 중심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종목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의류 관련된 OEM 업체인 이제 한세실업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의 이제 갭이라는 브랜드에 뭐 납품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타겟이나 월마트, 그다음에 콜스와 같은 그런 이제 기업에도 의류를 OEM으로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내에 이제 소비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면 의류에 대한 소비가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만약 예전보다 이제 소비의 그 증가폭이 적다라고 해도 일단 저가의 의류의 소비는 꾸준하게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연말에 접어들면서 이제 본격적인 소비 시즌입니다. 뭐 블랙 프라이데이서부터 크리스마스, 그다음에 연말 연초까지 이제 소비 시즌이니까 이때에 이제 의류 관련된 소비가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소비가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도에 신규 그런 이제 물량 발주가 증가할 가능성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3억 달러 정도를 투자해서 중남미 지역에 이제 수직 계열화를 위한 공장을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직 이제 계열화된 공장을 증설한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그 경영 효율화뿐만 아니라 영업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점을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최근 원달러의 약세에 따라서 환차익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비재 관련돼서 이제 화장품 ODM 업체인 코스메카 코리아도 같이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좋게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미국 내의 소비가 계속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주가를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분기 실적도 지금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시장 컨센서스로 보면 상당히 개선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개선 추세는 4분기에도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삼양식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해외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일면 전문가는 미국 소비재 관련주에 주목하자라는 의견을 받아봤습니다. 이 중에서 최선호주 3가지 종목 역시도 꼽아봤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금요일 아침 8시 반 지나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매일같이 두 종목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센티멘탈로 CJ E&M 상당히 오랜만이죠. 펀더멘탈 대한항공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J E&M부터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어느덧 한 20% 밑에서 바닥에서 올랐습니다. 자, 제일 밑에 있는 게 CJ E&M인데요.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오르는 이유가 뭘까 제가 좀 유심히 봤고요. 지분을 가지고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이죠. 같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만의 이유는 아니고 CJ E&M의 3분기가 드디어 흑자로 영업이익이 전환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좀 있고요. 자, 이렇게 장기 소외주들 오늘 말씀드린 CJ E&M뿐만이 아니고 어제는 제가 뭘 말씀드렸죠? 롯데쇼핑도 말씀드렸고 다른 장기 소외주들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대한항공도 거기에 이제 속하는 그런 편인데요. 최근에 고평가 논란이 있는 회사, 그러니까 성장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있던 회사 이런 거에서 탈피를 해가지고 저PER, 저PBR 이렇게 아주 절대적인 저평가 영역에 있는 회사들을 지금 골라내서 주식들이 조금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회사도 PBR이 상당히 낮은 회사가 되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KB증권에서는 본업이 정상화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구조조정 많이 하고 사람도 지금 한 전체 인원 중에서 한 10% 정도가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인력도 좀 많이 줄이고 비용 효율화 이런 것도 많이 하다 보니까 원가가 지금 좋아지고 있고 각 부분들이 있는데 각 부분들에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마이너스인 부분은 영화, 드라마 이쪽은 제작비가 너무 많이 드러나고 있고 미국에서도 파업 이슈가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마이너스가 있는데 다른 플랫폼 쪽이나 이쪽 티빙도 좀 좋아지고 있다. 유료 가입자가 계속 늘고 있고 그 유료화도 가격을 조금 올릴 거다. 그리고 주요 채널에 무료로 송출하는 이런 걸 많이 늘리면서 시장을 확실히 장악을 할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티빙이라는 데가 여러 가지의 시장 지배력이 상당히 강해질 거다. 그걸 위해서 이제까지 투자를 해왔다, 견뎌왔다 이런 얘기를 생각을 하면서 투자 의견도 매수로 올리고 목표 주가도 올리는 이런 회사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자, 목표 주가 이 회사는 8만 원을 올렸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바닥에서 올라갈 것 같으니까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그동안 안 봤던 요인들도 조금 쳐주는 이런 회사, 증권회사의 분위기입니다. DB금융투자입니다. 한 번 더 믿어볼까요? 여기 양치기 소년같이 구조조정하면 주가 올라간다 이런 생각들을 시장에서도 많이 하고 전문가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주가가 계속 밀렸죠.
그런데 한 번 더 믿어보자 이런 얘기고요. 시장의 기대치를 마침내 상회하는 3분기 흑자 전환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고 4분기에도 잘 될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커머스 이쪽도 괜찮고 음악 쪽이 계속 이 두 부분이 상당히 좋은 부분이에요. 이 두 부분 이외에 사실은 TV 광고 이쪽 매출은 별로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TV잉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TV잉 쪽이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 있고 내년대에 가서 뭐 아직도 적자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도 있지만 흑자로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증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쪽이 좀 좋아지다가 보면은 영화 드라마 쪽에서 마이너스 나는 거를 어느 정도 그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이제는 기초 체력 펀더멘털이 돌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투자 의견도 매수로 올렸습니다. 이제까지는 이제 보유, 중립 정도였죠. 매수로 올리고 목표가도 85,000원으로 둘 다 상향을 했습니다. 자, 밑에서 20% 정도 올라왔다 하는데 거래량이 상당하죠. 그저께 어제 계속 이렇게 거래량이 큽니다. 보니까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쌍끌이 매수 들어올 때는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하나는 진성으로 사는 거냐, 하나는 공매도를 청산하는 거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진성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차트를 보시면 금방 아실 텐데 자 공매 잔고율을 봅니다. 0.7%입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을 이 뒤에 화면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얼마였죠? 코스피 코스닥 평균이 0.4%였습니다. 0.7% 여기서 좀 내려갈 수 있겠죠. 한 0.3% 포인트 내려갈 수는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크게 움직임 있는 건 아니겠다. 그러면 여기서 외국인 기관이 이렇게 막 사들어오는 거는 진성으로 펀더멘털하게 이제 턴어라운드 한다. 돌아선다. 회사가 기조적으로 좀 바뀐다. 여기에 기대를 거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는 이런 걸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매 잔고가 뭐 0.7% 있습니다만 이게 환매수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역사적 밸류 밴드로 봤을 때 아까 제가 초반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절대 저평가 영역에 있는 회사를 지금 골라내려고 시장에서 지금 움직임이 바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밑에 이렇게 처박혀 있죠? PBR 0.4배 수준은 상당히 낮습니다. 자, PBR 0.4배인데 PER로는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익이 너무 작기 때문에 PER로 제가 포워드 PER 봤더니 2,000배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고요. 이 회사는 PBR로 봐도 괜찮은데 0.4배니까 다른 그 동종 업체 회사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절대 그 소외돼 있고 절대 저평가 영역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순이익이 확실히 좋아지고 기조적으로 좋아진다는 여러 가지 더 추가적인 신호가 좀 필요는 하겠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은 해봅니다. 목표 주가 대비 괴리를 보겠습니다. CJENM 23%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분위기 좋아지고 있는 CJENM 오늘 센티멘탈 주식으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펀더멘탈로 가겠습니다. 펀더멘탈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대한항공 오늘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 여러 가지 주가를 결정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제일 첫 번에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원가 쪽입니다. 이 회사는 원가가 뭐가 많이 들어가죠? 항공유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항공유가 많이 들어가서 제가 녹색 선으로 이렇게 WTI로 이제 가져왔는데요. 최근에 유가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제 조금 올랐습니다만 지금 배럴당 76불 선에 이렇게 근접해 있습니다. 과거에 뭐 이렇게 몇 달 전에는 지금 100불 넘어간다, 150불 간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벌써 76불입니다. 어제도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수요, 원유 수요가 지금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오펙 플러스에서 공급은 지금 캐파는 줄여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가가 내려간다?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도 유가가 내려간다? 그러면 수요가 뒷받침이 안 되는 거거든요. 중국에서 CPI 데이터 어떻게 됐습니까? 전월에 다시 마이너스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경제가 생각보다 좀 안 돌아가니까 물가 쪽도 점점 밑으로 처져가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까지도 지금 생각이 날 정도로 지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WTI도 이렇게 내려가니까 원가 쪽에서 가장 많이 항공유를 쓰는 대한항공이나 델타항공 주가가 델타도 올라갔죠. 대한항공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불확실성 해소 관련해서는 지난번 아시아나하고 합병 추진하는 거 계속 말씀드렸죠. 일단 화물 부분 매각 절차는 이제 진행됐으니까 그다음 미국, 일본 남아 있는데 앞으로도 좀 봐야 됩니다. 갈 길이 멉니다. 일단 불확실성은 좀 해소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고 4분기에 화물 요일 좀 반등할 거다. 추가적인 리오프닝 효과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미래에셋 증권 되겠습니다.
다른 증권회사에서는 여러 가지 보는데 수요 쪽에는 아직 계속 괜찮다, 견조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 항공수요 모멘텀 과소평가하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계속 외국인들이 대규모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조적으로 좀 바뀐다. 소외주 쪽이다. 그러면서 싸니까 좀 사들어 가자 이런 분위기로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매장부 0.2%니까 여기서 뭐 환매수 날릴 별로 없겠죠. 그 점 이제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역사적 밸류밴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저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부담이 없겠고 PER로 봐서도 6.9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평균 10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30% 정도 지금 밑에 와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목표 주가 대비 상승 가능성 37% 여력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센티멘털로 CJ E&M, 펀더멘털로 대한항공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파월 의장 매파적 발언과 금리 급등에 뉴욕 증시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의 일면 2차 전지 공매도 안 줄었다, 첫날 폭등, 단타 세력 개입, 미국 소비재 관련주 수혜주로 꼽아왔고요. 마지막으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센티멘탈은 미디어넷 최선호주 CJ E&M, 펀더멘탈은 국제유가 급락에 대한 기대감 갖고 접근해 보시면 좋을 종목 대한항공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증시 9로 돌아오겠습니다. 개장 방송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